장례식 바로 다음 날, 전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제 손엔 아무것도 없었고 그들의 손엔 유언장이 있었죠. 그런데 며칠 뒤 엄마의 진짜 유언장이 저한테 도착했습니다. 제가 나간 그 집은 엄마가 제게 준 유산이었거든요. 엄마가 왜 유언장을 숨겼는지, 그리고 왜 마지막 순간까지 저한테만 남겼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한편의 삶을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이런 이야기 자주 듣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누군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며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날, 나는 모든 걸 내려놨다. 간병에 지친 몸, 오빠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언니의 따가운 눈총까지. 장례식장에서 조의금을 계산하던 언니가 나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너 엄마한테 받은 건 충분하지 않아. 이 집까지 욕심내면 좀 그렇지 않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엄마랑 7년을 같이 살았다. 방광암, 대장암, 전이까지. 매번 수술실에 같이 들어갔고 한겨울 밤에도 기저귀 갈며 땀을 흘렸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계산하는 사람들은 정작 하루도 병실에 오지 않았다. 엄마가 유언 남긴 거 봤지? 집은 우리 몫으로 하신 거더라. 오빠는 장례식 당일에 그런 말을 꺼냈다. 목탁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 속에서 오빠는 내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줬다. 현금 1,000만 원. 그거면 됐잖아. 1,00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야. 어차피 넌 직장도 없고 엄마 간병으로 먹고 살았잖아. 1,000만 원, 7년의 대가가 1,000만 원이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가족은 함께 살아온 시간으로 증명된다고. 하지만 오빠와 언니에게 나는 그냥 기생충이었나 보다. 엄마가 남긴 건 정말 그게 다야? 그 질문에 오빠는 눈을 피했고 언니는 웃었다. 장례가 끝나고 나는 가방 하나 들고 그 집에서 나왔다. 그 집, 엄마랑 함께 했던 7년의 공간. 그곳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뒤 집 정리를 도와주겠다며 고모가 내게 찾아왔다. 고모는 조용히 내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엄마의 손때 묻은 일기장, 그리고 잠금 처리된 USB 하나. 그 USB는 엄마가 꼭 너한테 전해달라고 했어. 내가 못 말한 진실이 있다고 하시더라. 나는 그 자리에서 USB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가족이라 믿었고 헌신이라 여겼고 그래서 미련 없이 내어준 삶. 그런데 지금 진실이라는 말이 다시 나를 그 집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엄마, 대체 뭘 알고 있었던 거야? USB를 손에 쥐고 며칠이 흘렀다. 차마 바로 열 수가 없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내가 견딜 수 없는 이야기일까 봐에 두려웠던 것 같다. 그 와중에도 오빠는 집 정리를 끝냈다고 말했다. 내 물건은 아예 없던 것처럼 흔적도 남기지 않고 치워졌다고 했다. 너도 이제 독립해야지. 엄마가 남긴 돈으로 잘 살아봐. 그게 너한테 남긴 전부니까. 말끝마다 엄마가 그랬다는 말을 붙이는 오빠. 하지만 내 기억 속 엄마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언니 역시 문자 한 통만 던졌다. 앞으로 뭐 먹고 살 거야? 그 1,000만 원이면 반지하 전셋값도 안 돼. 그래도 그게 엄마 뜻이라니 어쩌겠냐. 그래, 그들이 말하는 전마의 뜻이 너무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에 나는 그 USB를 열기로 했다. 집 한쪽 작은 책상 위에 중고 노트북을 올려두고 USB를 꽂았다. USB 안엔 폴더 하나만 있었다.
마지막으로 너한테 이름조차 엄마답게 다정했다. 영상 파일을 재생하자. 화면엔 병상에 누운 엄마가 보였다. 머리는 많이 빠져 있었고 얼굴은 부어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은 여전히 내 엄마 그대로였다. 엄마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영상은 내가 세상 떠나고 나면 꼭 내가 보게 될 거야. 왜냐면 내가 다 말하지 못했거든. 그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이어폰을 꽂고 볼륨을 조금 높였다. 엄마의 목소리는 이젠 나만이 들을 수 있는 고백이었다. 그 집 말이야. 사실 오빠 이름으로 돼 있는 건 내가 그의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그랬던 거야. 하지만 그 집 진짜 주인은 너야. 넌 몰랐겠지. 처음부터 그 집 살 돈도 다 너 몫이었단 걸.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멈췄다. 엄마의 입에서 그 집은 내 거라는 말이 나왔다. 지금까지 오빠와 언니는 그걸 숨기고 있었던 걸까? 그럼 유언장은? 그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모두 계획된 연극이었다는 건가? 엄마, 이제 와서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영상은 아직 절반도 안 끝났지만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오빠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언니는 옆에서 그걸 함께 만들었다. 나는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알았구나. 그래. 그 USB가 내 인생을 바꿔줄 거야. 그동안 참았던 거. 이제 시작해. 고모가 다 도와줄게. 그 말에 나는 숨을 크게 내쉬었다. 오빠와 언니는 내가 순순히 물러났다고 생각했겠지? 1,000만 원 쥐어주고 입 닫게 했다고 여겼겠지? 이제부터 내가 그들이 무시한 자식이 아니라 사람으로 맞설 차례다. USB 영상의 재생반은 아직도 반쯤밖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내 안에서는 수십 년간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나오기 직전이었다. 화면 속 엄마는 이제 조금 숨이 차 보였다. 그럼에도 또렷한 눈빛으로 말했다. 유언장 말이지. 내 오빠가 가져온 그건 내가 쓴 거 아니야.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그대로 찔렀다. 내가 내쫓기던 날 언니는 일부러 그 유언장을 펼쳐서 보여줬다. 마치 기건 증거다라는 듯이. 하지만 그 종이 엄마 손으로 쓴 게 아니었다. 내가 진짜로 쓴 유언장은 고모한테 맡겨놨어. 내 필체, 내 생각 그대로 담은 거야. 내가 원한다면 찾아서 써. 이 집 너한테 주는 게 맞아. 나는 숨을 들이켰다.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웠다. 언니가 문을 닫고 1,000만 원을 건넬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빠가 엄마 뜻이 그래라고 말했을 때 나는 맞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전부 거짓이었다.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그 순간 영상이 멈췄다. 마지막에는 텍스트 하나가 떠올랐다. USB 안쪽 폴더를 열어봐. 진짜 유언장이 있어? 비밀번호는 내 생일. 나는 곧장 하위 폴더를 열었다. 압축 파일 하나가 있었다. 파일명은 내 진짜 마음.pdf. 압축을 풀자 A4로 3장 분량의 유언장이 나왔다. 정확한 필체, 엄마가 평소 쓰던 말투, 그리고 결정적 문구. 내가 세상 떠난 뒤 이 집은 내 막내딸에게 남긴다. 누구보다 오래 간병했고 누구보다 많은 걸 포기했던 그 아이가 제 이름으로 살게 하고 싶다.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었다. 그리고 손끝으로 모니터 위의 글자를 한자 한자 따라 쓰며 되뇌었다. 그때 고모에게 전화가 왔다. 그 파일 열었지. 이제 해야 할 일 명확하지 않니? 엄마 뜻 지켜야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모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
진짜 유언장을 보관했던 변호사, 엄마 생전 사인을 받아둔 인증 절차, 그리고 오빠가 가져온 유언장에 사문서 위조 가능성. 나 이제 절대 안 져.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말 이제 그만할래. 영상이 꺼진 노트북 화면을 닫으며 나는 느꼈다. 오빠와 언니가 숨기고 조작하고 뒤통수를 친 것만이 이 싸움의 전부가 아니었다. 나는 이 집에서 살아온 내 시간 자체가 무시당했던 것에 분노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나도 그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법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엄마의 진짜 유언장을 몇 번이고 인쇄했고 PDF 파일은 USB로 다시 옮겼다. 그리고 고모가 소개한 김 변호사에게 다음날 오전 약속을 잡았다. 법률사무소 입구에 섰을 때 손에 땀이 맺혀 있었다. 고모가 먼저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이제부턴 그 집 문제. 너 혼자 짊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같이 가. 사무실 안,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침착한 말투가 인상적이었다. 나는 준비해온 USB와 문서들을 꺼내며 말했다. 이게 엄마가 직접 남긴 유언장이에요. 영상도 있습니다. 오빠가 낸 유언장 진짜가 아니에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상과 서류를 확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건 상당히 결정적인 증거예요. 사문서 위조 가능성 매우 높고 유언장 무효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나는 처음으로 내가 무언가 가질 수 있다는 감각을 느꼈다. 그 집이 내 인생의 마지막 울타리. 그리고 내가 엄마와 함께 살아온 가장 진짜 같은 시간의 증거. 김 변호사는 엄마의 영상에서 나온 대사, 손글씨, 날짜, PDF의 원본 파일 정보까지 모두 백업했다. 그리고 말했다. 우선 상속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넣을게요. 이게 들어가면 그 집은 당분간 손도 못 댑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오빠와 언니는 내가 살고 있다는 걸 모른 채 마음 놓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면 나는 가장 단호한 모습으로 법정에서 그들을 마주할 것이다. 이번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엄마도 그걸 바라셨으니까. 사무실을 나설 때 고모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힘을 주어 안아주는 그 온기. 그것이 진짜 가족의 온도 같았다. 넌 이제 너만의 전쟁을 시작한 거야. 그리고 넌 이길 수 있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 집은 누군가의 탐욕이 아니라 내 기억과 내 권리로 지켜야 할 공간이 되었다. 변호사가 제출한 상속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문이 일주일 만에 나왔다.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한 통의 연락. 그 말 한마디에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리고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지금부턴 그 집 누구도 못 팔고 못 건드려요. 공식 서면 상대 측에 전달됐습니다. 그날 오후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한 번도 그렇게 거칠게 숨을 내쉬며 전화를 건 적이 없었다. 너 뭐 한 거야? 집에 무슨 서류가 날아왔어. 가처분? 그게 뭐야? 미쳤어? 나는 차분히 말했다. 그제야 오빠는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다. 그 집은 엄마가 나한테 주신 거야. 유언장. 그거 어이가 만든 가짜잖아. 오빠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몇 초 뒤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화기 너머에서 그녀는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래서 지금 우릴 상대로 고소하겠다는 거야? 넌 그 집에서 그냥 얻어먹고 살았던 거잖아. 그런 주제에 뭘 안다고? 그 순간
나는 웃음이 났다. 슬픔도 미움도 아니라 그저 우스웠다. 너희가 잘못한 게 뭔지 정말 모르겠어?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거야? 그 말에 통화는 그대로 끊겼다. 하지만 며칠 뒤 예상보다 빨리 직접 찾아왔다. 오빠, 언니, 그리고 조카. 셋이 함께. 현관 앞, 오빠는 쥐고 있던 종이를 흔들며 말했다. 이게 뭐야? 진짜 유 원장 엄마가 그걸 너한테 줬다고? 나는 문을 열지도 않고 그저 인터폰 너머로 말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도 있어. 가짜 유 원장은 그냥 법정에서 보자. 언니는 당황한 듯 조카를 앞으로 내세웠다. 조카는 어정쩡하게 섰다. 이모, 정말 다 엄마랑 아빠가 잘못한 거야? 나는 그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조카도 이 싸움의 언저리에 휘말려 있었으니까. 가족은 무조건 아끼는 게 아니라 먼저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걸 이제서야 나는 배웠다. 가족이라서 덮고 살던 시대는 끝났어. 이젠 정리해야 해. 며칠 뒤 나는 변호사와 함께 공식 대면 장소에 나갔다. 김 변호사는 가장 두터운 서류철을 들고 있었고 나는 엄마의 USB와 진짜 유언장 원본을 손에 쥐고 있었다. 약속된 상담실. 그곳에 오빠와 언니가 도착했다. 표정은 두말할 것도 없었다.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뭐 하는 건데? 너 진짜 소송할 거야?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냐고. 김 변호사는 조용히 엄마의 서명을 넘긴 유언장을 오빠 앞에 내려놓았다. 이게 고인의 진짜 유언장입니다. 영상도 있고 서명도 있고 법적 인증 절차도 거쳤습니다. 오빠는 순간 눈이 흔들렸다. 언니는 얼굴이 하얘졌고 조카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조용히 엄마의 영상에서 캡처한 한 장면을 슬라이드로 넘겼다. 내가 죽은 뒤 그 집은 막내딸에게 가야 한다. 간병도, 삶도, 희생도 모두 그 아이가 해냈으니까. 침묵. 그 작은 회의실에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오빠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건 엄마가 아플 때 정신이 온전치 않았을 때 쓴 거야. 치매 진단서도 있었잖아. 치매 진단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고인은 기억력 저하 의심 이후 정기적으로 신경과 검사를 받았고 정상 판정을 받으셨죠. 이건 공식 기록입니다. 김 변호사가 들이민 병원 진단서. 서명 날짜와 유언장 작성일이 정확히 일치했다. 오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언니는 헛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집이 네 거라 이거지? 엄마가 준 게 맞다고? 맞아. 그리고 너희가 낸 그 가짜. 이젠 법정에서 다룰 거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생각 없어. 조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 아이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 어른들이 이런 싸움을 해야 하는지. 하지만 이건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었다. 이건 기억을 왜곡당한 사람의 싸움이었다. 엄마를 그리고 나의 지난 7년을 짓밟은 그들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었다. 회의실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눈에 부셨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야 엄마가 준 마지막 말을 행동으로 바꾸고 있다는 걸. 김 변호사가 내게 보여준 녹취 파일은 평소 언니가 쓰던 핸드폰 기종에서 추출된 것이었다. 고모가 몰래 받아둔 백업 파일, 엄마 생전에 언니와 오빠가 통화하며 유언장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 주고받던 음성. 나는 파일을 열기 전 한참을 망설였다. 그들의 입으로 엄마를 도구로 쓰는 말을 직접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클릭했다. 오빠,
지금 병원에서 엄마 잠든 틈에 유언장 하나 받아두는 게 낫지 않아? 안 그러면 전현이 다 가져갈 수도 있어. 그러게 엄마도 이제 흐릿하니까 내가 받아보긴 할게. 사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로 쓰라고 하면 돼. 그 여자는 엄마 옆에 있었던 시간만 믿고 엄마 유산 다 가질 생각이야. 그 순간 녹취 파일을 끊어버렸다. 녹음 안에 있던 목소리는 내가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의 가장 추악한 속내였다. 나는 그 파일을 변호사와 함께 증거 제출했다. 그리고 며칠 뒤 공식 소환장이 오빠에게 도착했다. 그날 오후 오빠가 찾아왔다. 현관 앞 그의 표정엔 더 이상 오빠의 온기는 없었다. 단지 피고인의 표정이 있었다. 너 그 녹취 어디서 난 거야? 설마 고모한테 받은 거야? 엄마한테 받은 거야. 결국 다 엄마가 준비해둔 거니까. 오빠는 바닥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아내가 그냥 무서웠어. 계속 옆에서 부추기고 엄마가 죽으면 끝이라고 하니까. 무서웠다고? 그 말은 엄마를 팔아서 자기가 살 길을 만들었다는 뜻이었다. 나는 대답도 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 이제 법이 말해줄 거야. 내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어이가 잘못한 개 맞다는 거. 인터폰 화면 속 오빠는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 등이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제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말하는 전쟁이었다. 법정은 차가웠다. 하얀 벽, 투명한 마이크, 그리고 가족이라는 단어가 버겁게 느껴질 정도의 거리. 그날 법정 피고석엔 오빠와 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형광펜처럼 선명한 진술서, 긴장한 얼굴. 나는 증인석에 앉아 숨을 골랐다. 그 순간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피고 측이 제출한 유언장은 정식 공증 절차가 없고 고인의 사망 전 한 달 이내 작성 경위가 불분명합니다. 원고 측의 영상 및 병원 기록 그리고 고인의 친필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한 문장. 그 짧은 시간에 내 지난 7년과 엄마의 마지막 말이 모두 복권되는 기분이었다. 오빠는 고개를 숙였고 언니는 눈을 굴렸다. 그렇게 쉽게 고개 숙일 사람들이 아니란 걸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판사님, 우리는 고인이 평소 그렇게 말하셨기에 그대로 적은 것뿐입니다. 심지어 엄마는 가끔 우리를 못 알아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해당 진단 기록상 고인은 경미한 우울증 외에 별다른 인지 저하 없음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 증거는 법적 신빙성을 확보합니다. 한 줄 한 줄 서류 위로 선명하게 새겨지는 말들. 유언장, 가짜 판명, 재산, 4명의 귀속 확정, 가처분, 영구 효력 인정. 오빠와 언니는 이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당신이 그 집의 주인입니다. 주인.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다. 나는 엄마와 함께 산 시간으로 겨우 하나를 얻었다. 그리고 그걸 누군가는 서류 하나로 빼앗으려 했었다. 그 모든 걸 되찾았다. 판결문을 들고 법정을 나서는 내 뒷모습을 누군가 사진으로 찍는다면 그건 분명 이긴 사람의 등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싸움은 이겼다고 말하기엔 너무 슬펐고 너무 상처가 컸다. 엄마, 이제야 당신이 나한테 남긴 말 내가 지켜냈어요. 판결이 난 이후 며칠은 정말 평화로웠다. 그 집은 이제 내 이름으로 바뀌었고 고모와 나는 엄마 방에 새 커튼을 달았다.
엄마가 그리던 노란색. 햇살을 받아 반사되는 부드러운 색감이 이 집을 다시 집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조용했던 그 평화는 문자 한 통으로 깨졌다. 이모,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도 같이요. 정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처음엔 거절할까 했다. 하지만 조카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가 밥을 지어주고 학원 데려다 주던 아이였다. 그 아이가 죄는 없다는 생각에 나는 만나주기로 했다. 카페 한쪽 작은 원형 테이블에 조카가 먼저 와 있었다. 조금 뒤 오빠와 언니가 나란히 도착했다. 그 순간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다. 우리 다 너무 앞서갔던 것 같아. 엄마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나 진짜 그날 이후 잠도 잘 못 자.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너한테도 너무 미안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카가 내 손을 잡았다. 이모,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순 없을까요? 할머니가 그리워요. 그리고 이모도. 그 순간 가슴이 저렸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아팠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조용히 조카의 손을 놓았다. 그날 이후로 우린 가족 아니야. 엄마 뜻 지금도 이해 못하잖아. 내가 지키고 싶은 건 그 뜻이야. 너희가 아닌. 오빠는 고개를 푹 숙였고 언니는 헛웃음을 지으며 일어났다. 됐어. 괜히 온 것 같네. 어차피 저런 식이면 앞으로 볼 일 없겠네.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나는 조카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일어섰다. 넌 그냥 괜찮은 어른으로 자라. 그것만으로 돼. 나는 이만 엄마한테로 갈게. 카페 밖 노란 가을 햇살이 내 어깨에 닿았다. 엄마가 늘 말하던 계절. 가을은 사람 마음이 투명해지는 계절이야. 맞는 말이었다. 투명해졌고 정리되었다. 그들은 이제 내 마음 안에 없다. 그곳은 오직 엄마만을 위한 자리로 남았다. 가을이 깊어졌다. 집 앞 단풍나무가 하루가 다르게 색을 바꿨다. 이 집도 이제 내게 말을 거는 듯 했다. 마치 너 잘 살고 있구나 하고 안심하는 엄마의 목소리처럼 나는 집을 조금씩 정리했다. 엄마 방은 그대로 남겨두었지만 주방 선반엔 새 컵을 두었고 거실엔 엄마가 좋아하던 무늬의 러그를 깔았다. 그리고 작은 액자를 하나 걸었다. 엄마가 웃고 있는 사진. 내가 직접 찍어준 그날의 그 얼굴. 엄마, 이 집 이제 좀 따뜻해졌어. 이제야 내 집 같아. 은행에 잠들어 있던 유산의 일부는 엄마 이름으로 지역 아동병원에 기부했다. 엄마가 생전에 말했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나는 엄마 이름으로 그 소원을 작게나마 이뤄졌다. 그리고 고모와 나는 낡은 앨범을 정리했다.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 내 유치원 때의 모습, 그리고 오빠가 아직 형제였던 시절의 사진까지. 그 모든 게 이제는 하나의 추억으로만 남았다. 언니도 참 마지막까지 너한테 맡기고 갔구나. 대단한 딸 뒀어. 정말. 나는 그냥 끝까지 같이 있었을 뿐이야. 그게 내가 할 수 있었던 전부였거든. 해가 지고 있었다. 창밖 풍경은 엄마가 마지막으로 바라보던 하늘과 닮아 있었다. 나는 창을 열고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여기서나 잘 살아볼게.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처음으로 나답게 시작하는 주문 같았다. 그렇게 막장 같던 가족의 끝에서 나는 내 삶을 다시 살기로 했다. 엄마가 나한테 남긴 모든 걸 지켜냈고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낼 차례니까.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처음으로 나답게 시작하는 주문 같았다. 그렇게 막장 같던 가족의 끝에서
나는 내 삶을 다시 살기로 했다. 엄마가 나한테 남긴 모든 걸 지켜냈고,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낼 차례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